어느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나는 거실 바닥에 포장이사 박스들을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강릉 여행을 다녀온 며느리 혜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그 박스들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 뭐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짐 싸는 거지. 내일 이사가. 나는 현관 쪽 벽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곳에 붙어있던 작은 쪽지가 보였습니다. 조용히 다녀요라고 적힌 혜진의 필체였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말을 해야 할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김영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집니다. 28년간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며 몸에 밴 시간표였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주들 도시락부터 시작입니다. 8살 소율이와 6살 준혁이를 위해 김밥을 말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혜진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6시 30분 정각에 나타나는 혜진.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정장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손세탁은 제 옷이랑 섞지 말아주세요. 바구니에 담긴 빨래를 확인하며 말하는 혜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녀는 집안일도 사업하듯 체계적이었습니다. 아침상을 차려드리고 나면 설거지와 청소가 기다립니다. 거실 구석구석, 화장실, 방 3개까지 꼼꼼히 청소했습니다. 혜진이 각 서랍과 양념통에 붙여놓은 라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춧가루 전용, 어머니 구역 건드리지 마시오. 버스기사 시절 운전석에 붙여놓았던 정시 운행표가 떠올랐습니다. 5분, 10분, 15분 단위로 짜인 그 시간표처럼 지금의 나도 누군가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표인가? 혼잣말이 부엌에 울렸습니다. 점심 준비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내면 오후 2시. 잠깐의 휴식 후 저녁 준비를 위한 장보기가 시작됩니다. 어머니, 저녁은 6시 정각이면 감사하겠어요. 혜진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각. 그 단어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가족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15시간의 무급 3교대 근무 같았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 하루가 아쉬워 설거지 속도를 늦췄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소리가 좀 크네요. 혜진의 말에 다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나의 하루는 그렇게 소리 없이 지나갔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침, 계단을 내려오다가 무릎에 찌릿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이 다시 도진 것 같았습니다. 참다가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어르신, 연골이 많이 다르셨네요. 67세면 인공관절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수술 동의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보호자 서명이라고 적힌 빈 칸이 유독 크게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가족분은 어디 계세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옆 침상의 할머니 환자에게는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번갈아가며 찾아왔습니다. 수술 전날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격려해주고 수술 당일에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안부를 묻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무릎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아, 엄마. 그런데 오늘 미팅이 겹쳐서 내일도 회사 일이 바빠서. 당황스러움보다는 번거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혜진아, 수술 때문에 며칠 집안일을 못할 것 같아. 어머니, 저녁은 밀키트로 해 드시면 되겠어요. 수술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걱정보다 업무적인 정리가 우선인 것 같았습니다. 결국 혼자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비는 혜진이 관리하는 공동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혜진 명의의 보조카드였지만 내 연금이 매달 들어가는 통장과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나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 며칠 후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프리미엄 홈클리닝 15만 원, 파티용 디저트 8만 원. 내가 수술 받던 날짜에 결제된 것들이었습니다. 혜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지? 아, 그거요? 어머니 수술하시는 동안 집 정리 좀 하고 회복 축하용으로 케이크 준비한 거예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내 수술비와 집들이 준비 비용이 같은 카드로 처리된 것이 어색했습니다. 무릎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생긴 작은 균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3월 말 따뜻한 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혜진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여보, 강릉 펜션 예약했어. 4박 5일로. 혜진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강릉으로 가족여행을 가려고 해요. 반가운 마음에 답했습니다. 그래, 좋겠구나. 언제 출발하니? 다음 주 수요일이요. 그런데 어머니는 무릎 회복도 하셔야 하고 여행 다니시면 피곤하실 테니까 집에서 푹 쉬세요.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가족여행에서 나만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집 지켜주시면 고맙겠어요. 청소업체도 올 예정이거든요. 여행 떠나는 날 아침, 혜진은 현관문에 스마트락을 설치하며 임시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어머니, 청소업체 출입 때문에 비밀번호 바꿔놨어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갑자기 조용해진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밀키트 몇 개와 반찬통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보니 깨달았습니다. 내 자리는 항상 끝자리였습니다. TV에서 가장 멀고 창문 바람이 직접 드는 자리. 가족들은 가운데 자리와 안쪽 자리에 앉았지만 나는 늘 끝자리였습니다. 이 집에 등기엔 내 이름이 있는데 왜 내 자리는 끝자리였을까? 혼잣말이 텅 빈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서 밀키트를 데워 먹으며 오랜만에 내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시간을 재촉하지 않고 설거지 소리를 신경 쓰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움이 오히려 더 씁쓸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편하다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지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도시락 쌀 필요도 아침상 차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8년간 버스기사로 일할 때도 이렇게 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승객들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후에 청소업체가 왔습니다. 스마트락 기록을 보니 정확히 오후 2시에 입장했습니다. 내가 평소 장보기를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치밀하네. 혼자 웃었습니다. 내 동선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가족들이 강릉에서 돌아오기 하루 전날 용기를 내어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다가구 주택 2층 분리 매각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요즘 재건축 얘기가 나와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재건축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습니다. 2층만 따로 파는 게 가능한가요? 등기상 지분이 분리되어 있으시면 가능해요. 한번 나와서 확인해 보시죠. 그날 오후 1층에 새들어 사는 최만석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70세의 만석 어르신은 은퇴한 목수였습니다. 퉁명한 말투지만 의외로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목재를 다듬고 계시는 만석 어르신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무급 3교대 같은 생활, 혼자 받은 수술, 가족여행에서의 배제까지. 만석 어르신은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사람은 집에 붙어 사는 게 아니라 마음에 붙어 살아야죠. 그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28년간 버스를 운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서 나온 소식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어르신, 신혼부부가 급매로 찾고 있어요. 이주 내 잔금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재건축 추진 소식 때문에 매수 문의가 급증했다고 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이주요? 네, 전세자금 대출 승인도 이미 났고 바로 입주하고 싶어 하세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주라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만석 어르신이 여전히 목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뚝뚝 나무 깎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목수가 나무를 깎아 가구를 만들듯 나도 삶을 새로 깎아 만들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포장이사 업체에도 연락했습니다. 언제 이사하실 예정이세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짐이 많으신가요? 많지 않아요. 67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만 가져갈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나의 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28년간 버스 운전대를 잡았던 손으로 이번에는 내 삶의 운전대를 잡기로 한 것입니다. 강릉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거실 바닥에 가지런히 놓인 포장이사 박스들을 발견한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 뭐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짐 싸는 거지. 내일 이사가. 현관 쪽 벽을 바라본 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이사라니?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해온 일이지. 혜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하던 대로. 냉정한 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3년을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이거 한번 보거라. 서랍에서 라벨지들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구역, 손 떼지 마시오, 건드리지 말 것이라고 적힌 것들이었습니다. 혜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붙인 라벨들이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보니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거라. 카드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내가 수술 받던 날 내 카드로 집들이 준비를 했더구나. 그건 내가 병원에서 혼자 수술 받는 동안 너희는 집들이 파티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혜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현관 쪽지를 떼어왔습니다. 조용히 다녀요라고 적힌 것이었습니다. 가족한테 이런 쪽지를 붙이는 게 정상이냐? 민수가 뒤늦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나는 가족이 아니라 생활편의 서비스였구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말을 해야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짐 빼. 그날 새 세입자가 잔금 치르고 들어온다. 혜진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소율이와 준혁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소율아, 준혁아, 할머니가 이사를 간다. 왜요, 할머니? 소율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랑은 변함없어. 다만 살림은 각자 하는 거야.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 단호한 표정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에게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 핑계로 사람을 소비하지 마라. 그 말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28년간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가족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내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깨달았구나. 다시 시작하자, 엄마. 하지만 민수의 다음 말에서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매각 대금은 어떻게 하려고 해? 결국 돈 이야기였습니다. 사과보다는 경제적 손실을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40살이야.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할 나이지. 하지만 전세금도 있고.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나는 67살이고 내 노후를 준비해야 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8년간 버스기사로 일하며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아들도 그 책임감을 배워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어제 밤에 울었어요. 아이들 핑계 대지 마라. 아이들은 할머니가 행복해야 더 사랑받는다는 걸 배워야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장모님 집이 있잖아. 신혼 때처럼 다시 시작해보거라. 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댁 어른을 모시는 것과 친정에 얹혀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어머니께서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에요? 이기적? 67년 살면서 처음으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이기적이냐? 하지만 혜진아, 나는 내 가사도우미가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그날 오후 민수와 혜진이 급하게 대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전세집을 알아보고 장모에게 임시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세금 마련도 문제였고 장모님 집도 좁아서 4명이 들어가기는 어려웠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정말 마음을 바꿀 수 없어? 민수야, 엄마가 언제부터 한번 정한 마음을 바꿔본 적이 있냐? 28년간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며 단련된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한번 정한 길은 끝까지 가는 것이 내 방식이었습니다. 금요일까지 준비 다 해라. 내 결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곳은 군산의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매각 대금의 일부로 전세를 얻고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었습니다. 67세의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새 보금자리구나. 3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완전히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닷가 산책을 위해서였습니다. 아, 바다 냄새가 이렇게 좋았나. 군산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28년간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매일 같은 길만 다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새로운 동네 탐방도 재미있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등록하고 근처 마트와 병원 위치도 파악했습니다. 무엇보다 복지관에서 운전봉사 활동을 시작한 것이 가장 뜻깊었습니다. 어르신, 버스 기사셨다고요? 그럼 운전은 정말 잘하시겠네요. 복지관 담당자가 반가워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병원이나 관공서에 모셔다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28년 무사고였어요. 이제 그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요. 얼굴에 자부심이 떠올랐습니다. 28년간 쌓은 운전 실력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만석 어르신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목공소에서 내를 위한 찬장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집에 딱 맞는 크기로 만들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내 취향대로 가구를 놓을 수 있겠네요. 함께 목공소에서 작업하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목재를 다듬고 사포질을 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생겨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입맛대로 아침 한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 나물 몇 가지. 소박하지만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식사였습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나라는 게 이렇게 맛있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시간을 재촉하지 않고 설거지 소리를 신경 쓰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바닷가를 산책하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길이 명상 같았습니다. 67살에 이런 평화를 찾을 줄 몰랐네. 군산의 해질녘은 특별했습니다. 서해바다에 지는 석양이 온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8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시내버스를 운전할 때도 이런 여유는 없었습니다. 은퇴 후 아들 집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장모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차를 대접하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장모님 집에서 지내보니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민수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4명이 작은 집에서 지내려니 불편하고 장모님도 눈치 주시고 혜진이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래, 이제 알았구나. 엄마,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내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민수야, 같이 살자는 말은 하지 마라. 엄마, 대신 거기서 서로의 경계만 지키면 된다. 민수가 잘 이해하지 못하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매달 생활비 분담표 만들고 가사노동 시간주 1회 교대제로 바꿔. 그리고 자기 공간은 자기가 정리한다. 분담표요? 전기세, 수도세의 관리비까지 다 나눠서 계산해라. 내가 무료로 해주던 것들도 다 가격을 매겨서 장모님께 정산하고. 민수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던 일들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처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 생활에 간섭하지 마라. 몇 시에 일어나고 뭘 먹고 어디를 가는지 그런 건 본인 자유야. 네, 알겠어요. 라벨 붙이고 시간 재고 그런 것도 없어야 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찬장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걸 혜진이한테 가져가거라. 종이에는 생활비 분담 계획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식비, 청소비까지 세세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걸 3개월 동안 잘 지켜보고 그 다음을 생각해보자. 엄마, 정말 감사해요. 감사는 행동으로 해. 말로 하지 말고. 민수가 돌아간 후 바닷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경계를 지킨다는 게 이런 거구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경계가 없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진짜 사랑이 가능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혜진이가 분담표 만들었어요. 카드값도 알려주신 대로 분담해서 전액 송금했고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문자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과하는 것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을 위한 준비였다. 67세에 배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군산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내 현관문에는 새로운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어서 와요. 차 한잔해요. 예전 수원집 현관에 붙어있던 조용히 다녀요 하는 정반대의 메시지였습니다. 내 새집 벽에는 라벨 대신 다른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영자의 시간표, 새벽 산책, 오전 독서, 오후 봉사운전, 저녁 목공 배우기, 나를 위한 시간표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닌 온전히 나만을 위한 일정들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영자님 덕분에 병원 가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28년 무사고 기록이 진짜였네요. 운전이 정말 안전해요. 동네 어르신들의 칭찬에 뿌듯해했습니다. 28년간 쌓은 경험이 이렇게 소중하게 쓰일 줄 몰랐습니다. 만석 어르신이 만들어준 찬장도 완성되었습니다. 내 취향에 맞게 설계된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진짜 내 집 같아요. 그래야죠. 67살에 처음으로 진짜 내 집을 가진 거잖아요. 가끔 손주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 방문 룰을 지킵니다. 미리 연락하고 하루 놀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도 아이들도 그게 더 편했습니다. 할머니, 바다가 정말 예뻐요. 그치? 할머니가 매일 이 바다를 보며 산책한단다. 할머니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소유리의 말에 웃었습니다. 아이들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보내온 생활비 분담표도 3개월째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카드 명세서도 매달 정확하게 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로만 하던 사과가 행동으로 바뀐 것입니다. 저녁 무렵 바닷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석양이 서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다 보면 내 이름이 지워집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지워진 이름을 다시 쓰는데 나이는 문제가 아니더군요.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중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닷가 산책을 위해서입니다. 28년간 시내버스 운전대를 잡았던 그 손으로 이제는 내 삶의 운전대를 단단히 쥐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기사는 나야.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내일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복지관 운전봉사, 목공소에서 책장 만들기, 저녁에는 새로 빌린 책 읽기. 모든 것이 내 선택이었습니다. 67세에 찾은 진짜 자유였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도 저처럼 아름다운 반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